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의 키워드 8개를 뽑았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첫 전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기세를 몬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건이었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도 길이 열리고 있는데 워싱턴주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메인주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한 북한. 15일에는 김정은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해벌의 해일에 동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미 백악관은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도발 자체가 문제라며 한일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명품백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정치에서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받았으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맞는 처신 아니냐.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런 주장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리고 이제 명품백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특검법은 일단 이제 제2요구가 돼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이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정서의 어떤 이 자극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쪽 당시에 명품백을 전달한 이 유튜브 매체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저는 뭐 이걸 공작이라고 봅니다. 이건 함정 취재가 아니고요. 함정 취재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걸 취재하는 건데 이건 사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에 그러면 넘어가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즉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등등 또 국민 정서의 어떤 가지는 측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입 인사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어떤 총선 운동이나 국민의 여론을 어떤 누그러뜨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일단 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거듭 어제 그저께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또 이제 어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사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즉 이 하나의 어떤 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제2의 전선이 왜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수용할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지만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다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 정서, 국민들의 어떤 이 요구, 바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치의 저는 본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요. 김 여사의 사과 촉구를 하는 분위기가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물꼬를 튼 것이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김승김 평론가님 보면요. 이 날짜가 지나면서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좀 다소 결이 달라진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함정 취재 내지는 공작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다 할지라도 그 해당 화면에 보면은 영부인이 백을 수수한 정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차마 깊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 전까지 계속 쟁점이 됐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김건희 특검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에게 저기도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명품백 문제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절충선에서 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뚜렷하게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개전의 정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당내 분출하는 의견을 조율해야 할 국민의힘 투톱이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견이 노출이 된 상태였고 또 어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견은 좀 좁혀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뭐 크게 부각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함정 몰카 이걸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부분에 그거 얘기하고 몰카 얘기를 얘기하고 또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뭐 몰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분명히 국민적 시선으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윤재혁 지금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또는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자체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매듭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든 윤재혁 원내대표든 저는 밑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윤재혁 원내대표 저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대단히 본인들에게 또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라보고 있을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자, 박상규 의원님, 채널A 취재에 따르면은 다소 불만 섞인 시선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복잡하겠죠, 당연히. 현재로서는 이 부담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에서 공통된 말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 국민들의 눈높이. 네. 이 국민들이 누구냐? 중도 무당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말하는 거예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구 3선입니다. 20여 분간 비공개 차담을 하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도권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데 대구를 중심으로 TK의 여론은 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서 1cm만 더 나오면 부딪힌다. 야당의 특검 요구와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이 있다라고 채널A도 이 취재 내용을 밝혔는데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 보면 총선의 정권 견제론과 여당 지지율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에 여당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고 과연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거든요. 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나무에 새겨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선물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The buck stops here. 아이스하키에서 치는 그 팩이 내 눈앞에서 멈춰 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결단하는 자리다. 자,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은 뭐냐.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 대통령 본인의 고민도 있고 측근, 고위 관계자들로 지칭들은 이 측근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씩 결을 달리하면서 수도권 의원들과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고 있잖아요. 총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 특히 한 비대위원장이 이 지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 공천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전략 공천 논란이 여기서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공천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경쟁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이 원칙을 잡은 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공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천 기준을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마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예. 이분은 뭐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이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다뤄서 그때 이제 패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후보를 발표하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네.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발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소개를 하니까 마치 이게 이제 지금 공천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 되니까 만약 저렇게 되면 전 공천 지역구에서 이제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참 공천 갈등이라는 게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비롯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이 오히려 공천 다툼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이게 뭐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저는 이 정치를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이 지역에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판단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섣불리 발표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개항을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전 장관이 미리 이제 윤영선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조치도 여기 없다 보니까 이 김성동 지금 당협위원장은 예전 김수환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동안 해왔는데 서력전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공천하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냐. 이제 다른 지역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리꽂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정성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뭐 타협을 통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당내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또 여기에서도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보면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닌데도 이것도 용산 오더 아니냐. 또 이런 그 오해.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그 불편한 여러 이슈들로 고민이 많은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라는 게 그 취재 내용이잖아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도 있었어요. 다만 왼손이 하는 일을 뭐 여기서 성경 얘기를 인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전략적이면서 말 그대로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도 절차와 룰이 좀 무시되면 아까 뭐 그 김성동 전 후보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수십 년간 여기서 대선도 지원하고 지방선거도 치러냈고 나도 또 이번에 뭔가 상당히 그 열심히 해서 한번 정청래 의원하고 승부를 보려 하는데 사전에 양해 한마디 없이 손을 번쩍 치켜들고 막 이 힘을 주고 이러면 그 김 후보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죠. 그 같이 그 지역에서 고생해온 그런
관계자들에게도 어깨가 좀 힘이 빠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이 좀 더 잘하겠다. 이게 정치를 처음 해보잖아요. 네. 이게 좀 거칠 수 있고 좀 분위기상 여러 가지로 좀 여의도 문법, 뭐 사투리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더 잘하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인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역 말고도 지금 전략공천 때문에 들썩이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절차와 룰, 프로세스를 좀 중시해서 전략공천을 좀 더 이게 스텔스기처럼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그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정현 의원님, 네.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겠죠? 지금까지 아직 공식 회동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혹시 아바타 논란이라든지 이런 예. 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회피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만나면 또 이게 바로 그냥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이유가 결국 이제 용산과 어떤 이 그 국민의힘 관계 자체가 너무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자주 회동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더 바뀌어진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은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지만 원칙은 뭐냐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 원칙만큼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고 나간 사람들이 대략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이거 뭐 또 용산에서 공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칙, 그건 뭐냐면 공정한 룰에 따르는 원칙, 이것만 지켜달라라는 게 저는 아마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마포울 김경률 이 회계사의 문제는 네. 거기에 어긋났던 문제거든요. 만약 이게 비롯되면 지금 전국에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제 대통령실에 내려왔다 그러고 또 현지 이제 의원들이 나오고 뭐 지금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을 만약에 당에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내리꽂은 공천 아니냐, 나 그러면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내세운 거, 야,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네. 자칫하면 이거 공천에 큰일 난다. 아마 이런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공천에 있어서요, 중진들에게 적용되는 감점 원칙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의원이 감점이 이제 최대 35%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은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고 하지만 중진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지역이 주로 있겠습니까? PK나 TK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곳에 3선 이상 중진들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TK, PK 지역은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곳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을 뭐 이선 후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험지로 출마하게 하고 그곳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또는 검찰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실제 PK나 TK 지역에 있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지역에서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신당으로 옮겨가지고 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후에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된 사람들이 정말로 중립적이고 아니면 공정하게 된 사람이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또 네. 검찰에서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 그 경력으로 출마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TK, PK에 다 포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공천을 공정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공관위도 잘 확인하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박성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특정인들을 한 번씩 그 거론을 했는데 보시면 권성동 의원은 뭐 원조 윤핵관 얘기는 나왔지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이잖아요. 또 윤상현 의원은 인천의 미추홀이니까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천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강세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고 또 김태호 의원은 총리급의 중진인데다가 PK 특히 경남 서부 지역 선거를 이끄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이분들을 만약에 이제 아까 나온 그 그래픽에 따르면 최대 40%까지도 감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40% 감점이란 페널티를 떠안고 오늘 뭐 아시안게임 우리 한국도 축구하는데 모래주머니 한 4개 달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을 배제하고 했을 경우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 해당 지역에서 어부지리가 생길 수 있다. 이 어부지리가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커트오프가 될 것 같으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경쟁력에 위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지만 이게 무조건 저 룰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고민이 있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외 인정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예외를 또 인정하면요. 예외의 폭이 문제가 돼요. 저 세 사람은 뭐 예외를 인정받고 나는 뭐 같은 3선 4선인데 저 예외 없이 적용받아야 되느냐. 자, 총선이 그만큼 복잡한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또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발생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김승민 평론가님.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이 본인의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서 어떤 항의를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그 장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또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은 강성희 의원이 어떤 처신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잉 경우 때문인데 사실 이 장면을 아무리 돌려봐도 사실 두 사람이 면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시간은 총 한 9초 정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었다는 시간도 5초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빠서 좀 길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행사에 방해가 됐는지 이 부분 또 의문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강성희 의원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 이후에는 강성희 의원이 다가간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막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과잉 경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예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예. 백원우 의원이 이제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도 바로 경호원들이 이제 끌어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문재인 당시에 이제 이 장례식을 주도했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국회의원은요 특별한 신분입니다. 자, 국회 정론관을 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죠. 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 일반인들과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발언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저런 이야기를, 저건 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샤우팅이잖아요. 외침이잖아요. 아니, 그저 면전에서 저런 이야기를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쇼였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국정기조 바꾸라고 그랬어. 라는 것들을 대외에 알리고 싶은 저는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끌려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기획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이 왜 했을까요? 지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들어와서 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했다라는 걸 뭔가 과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회에서 뭐 다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대통령 면전에서 저렇게 샤우팅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안위와 이거 자체는 그 어느보다도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역대 보셨지만 각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는 다른 사람과의 원수와는 달라요. 자, 그렇다면 경호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격리를 해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중요한 행사, 저 정말 이 잔치적인 행사에 저렇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와서 저렇게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저런 행위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저거를 저는 과잉 경호라는 비판이 앞서서 실제로 강성희 의원이 과연 저런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 통진당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 행위가 그냥 잘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과 현장에서 이 상황을 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놔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화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저기서 정말 뭐 이용호 말처럼 손을 잡고 안 놔줬다면 그건 이제 지적될 수 있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성희 의원은 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진실공방으로 가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좀 여러 가지 불쾌함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경호처가 그냥 강성희 의원을 가만 놔두고 지나왔으면 누가 비판을 받겠습니까? 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저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호를 하는 건 좋은데 경호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강성희 의원이 무슨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뭐 그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부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지나가고 경호원들이 입 좀 막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렸으면 제가 볼 때는 강성희 의원이 훨씬 더 비판의 지점이 많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 대통령이 지나가신 이후에 저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저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다 보여지니 이게 과연 경호에 맞는 거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호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가 너무 과해지게 되고 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셔서 위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지를 들려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지나가시고 아무 일 없단들이 지나가 버렸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경호처가 너무 과잉해서 대응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대통령 경호의 그 전범이 미국 경호실이에요. 네. 그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호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요. 범인이 이 왼쪽 포켓에 손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제지를 합니다. 여기서 뭐 더 심한 얘기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가져올 가능성을 경호실은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고 한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주장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저게 과잉 논란, 물론 저는 그 제 개인적 사견을 얘기하면 입까지 틀어막은 건 너무했다. 뭐냐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얘기하잖아요. 토론회 때 제재하지 않고 했다는 걸 뭐 미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토론회잖아요. 저기는 어떤 자리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주에 달랑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당연히 인사하고 넘어가는 자리인데 저렇게 국정기조 바꾸셔야 합니다가 만약 국민 대토론회에서 강성희 의원이 저랬어도 저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경호처를 자꾸 나무라는데 경호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해서 1%의 가능성에도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경호처 관계자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여당 관련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칭송하며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돌멩이에 비교하고 또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면요, 당장 이제 여당에서는 사과해라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북한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의 핵심에서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 상처를 내는 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거는 충돌을 막아야 된다는 의도로 쓰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론 우리는 저는 뭐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거기에서 2배, 3배로 저는 보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전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지적 충돌이든 무력 충돌이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해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보복을 해서 거기에서 응징을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들. 여기 보면 우리 북한 주민들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이 김정은이나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온갖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북한 주민들을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독재 정권 밑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게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북한이란 뭐 친근감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김정은은 당연히 제거돼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민주당도 그런 기조에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단순 말실수고 말꼬리를 잡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홈페이지에 올린 이 대표 발언 전문에서는 우리를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문제가 된다 싶어서 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부분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라고 그런 거 당연하죠. 우리 북한 주민들이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 노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김정일, 우리 김정은, 뭐 김일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 입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게 참 이례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물론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이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입장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에서 돌을 던졌는데 우리는 더 큰 돌을 던진다? 상대방에서 작은 돌을 던지면요.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돌을 우리가 언제 던졌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돌을 던졌나요? 북한에?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도전과 핵무기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돌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일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RBM이라고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은 돌멩이에요? 그게 이재명 대표 눈에는 작은 돌멩이밖에 안 보입니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지금? 그동안 도발을 우리가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도발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다 북한에서 도발한 겁니다. 북한의 작은 돌인가요? 이 작은 돌에 맞아서 우리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자, 이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느 나라 제1당 대표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보 문제를 누구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인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아니 북한이 그냥 핵무기 하나 던졌는데 뭐하러 그냥 항공모함까지 데리고 와 이런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더러운 평화가 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평화 뭐죠? 결국 돈 주고 이뤄내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푼 두 푼에 북한이 만족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한마디 단어 하나 갖고 문제 삼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에 대한 문제인식, 북한은 김정일,
김정일이 너무 노력을 했고 김정은이 왜 선대 노력했는가 하느냐? 6.25 침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수많은 300만 되는 우리 국민들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 김정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던진 돌을 작은 돌이라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걸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 하는 것을 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대표 어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간 곳은 또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피습 17일 만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박성규 의원님, 이 대표가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먼저 판사가 질문을 직접 신문할 때 묻고 답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양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뭐 귓속말을 하든 서면으로 의뢰를 하든 해서 그 변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질의응답을 그 방청석에서나 재판부의 그 판사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당사자가 물어보기 때문에 또 제1야당 대표가 물어보고 직접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온 그 성남시의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모셨던 그 상사가 또 지금 현재 제1당의 대표가 물어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을 계속 묻고 그렇게 뭐 저기 나오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자체가 협력을 안 해서 사업이 무산돼도 되느냐. 추궁이잖아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함으로써 이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또 협조를 지원해달라고 표현했고 구체적 건의하는 실무부서에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 황모 씨 뭐라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게 저 사람이 피의자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으로 저기 나와 있는 건가 변호인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그만하시라. 이게 본인의 역할에 좀 충실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일 만에 재판정에 나간 것도 계속 안 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옐로우 카드가 2번 날아와요. 축구도 그러잖아요. 옐로우 카드 2번 받고 3번째 뭐가 나옵니까? 레드 카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총선 앞두고 무조건 내가 안 나갔다가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하겠구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옐로우 카드 나온 겁니다. 네. 신경을 좀 이 대표로서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재판이요.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장이 얼마 전에 사표를 냈던 강규태 부장판사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총선 전 판결 선고가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판사가 일종의 신상 발언을 재판 중에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이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대 세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네, 판결을 할 때도 요즘에 보면 판결문에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덧붙이는 판결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도의적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판사가 판결문에 그런 이제 대목들을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판사가 또 신상 발언 비슷하게 하는 것도 워낙에 이제 자신을 둘러싼 어떤 인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어느 연구회 소속이다 혹은 뭐 어떤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낙인 찍기 심지어 신상털이 이런 것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풍경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강규태 판사의 신상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전에 판결이 어려워질 뿐더러 2022년 9월에 기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이 판결이 안 나온다, 1심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증인들의 출석 요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다 소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재판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피고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피고라든지 검찰 측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판사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기 식으로 그렇게 억측을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항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다음 재판이 3월 8일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 사건, 이게 더 안 되겠네요. 저는 강규태 판사라는 분이 과연 판사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요. 저희 기자들은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감 시간 안에 기사를 쓰지 못했는데 뭐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전화가 와서 그 이유가 통할까요? 기자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마감 시간에 기사를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자의 직업윤리거든요. 자, 판사는요. 판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판결물로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재판은 법에 6개월 안에 판결을 반드시 내리라고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규태 판사 뭐라고 그러죠? 증인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증인 많으면 저 재판 많이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어주세요. 아니요, 2주일에 한 번 열게요. 한 달에 한 번 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무 증인이 많아서 그랬다? 아니요, 증인이 많으면 재판 자주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자, 그래 놔놓고 시간이 없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칙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고 판결을 하는데 구구절절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게 바로 지금 우리 사법부의 저는 가장 큰 문제다.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동안 판사 노릇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뭡니까? 이 2022년 9월 달에 기소한 문제를 이제서야 아직도 판결을 못 내리고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나와서 변호사 생활하면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재판부에 사법부에 가진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저는 저런 판사가 그냥 나간다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윤리, 직업윤리를 어긋난 판사가 버젓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자기는 돈벌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지금 사법 질서를 해쳤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이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요. 피스프의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재판도 받고 또 4월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명명대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거기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도 불러내가지고 저기서도 소개하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얘기했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출마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결할 거라고 봐요. 네. 국민의힘 물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평소에 해왔던 대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시 도전하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은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대항마로 출마를 하겠죠. 그래서 둘이 경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사람이 경쟁해서 정정당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보면요.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대선 주자와 맞붙어서 입지를 굳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해도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면은 이제 그냥 떨쳐내고 가는 것이고 패배를 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텐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는 예측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간에서 나오는 한 가지 예측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희룡 전 장관은 저도
본전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지면 어디 가서 내가 지긴 졌는데 좀 안타깝게 젖잘싸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번 당선이 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지면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주자로서는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거의 속칭 단두대 매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보면요.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보다는 줄어든 의석인데요. 이 대표가 원내 일당을 유지하겠다면서 내건 151석. 박성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박한 목표죠. 사실은 과거에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그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를 석권할 때요. 10명 가지고 싸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빠져도 위태롭다. 151석 보십시오. 누가 아파서 못 나오거나 무슨 돌발적인 고리 사태가 발생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150도 아니고 151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과반수를 해야 되겠다. 그걸 좀 지켜달라. 이런 이 대표의 호소인데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방탄입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이게 쉴드가 안 돼요. 151석이 안 되면. 그래서 어쨌든 총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선 가도를 가야 되는데 자, 151석을 얻지 않고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까 인천 계양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윤영선 후보하고. 자, 원희룡 장관이 그 사무실을 얻었는데 스케치를 보니까 두 사이가 100m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층짜리 건물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양쪽에 걸개 그림 붙이면 양쪽 선거운동원들끼리 보입니다. 그냥 또렷하게. 그야말로 일부러 그 이 대표가 거기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재밌잖아요. 왜 자꾸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뜻도 있지만요. 솔직히 야 이거 부담되네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만약 명령대전이 성사되면은 이 대표로서는 골치가 아프다. 왜?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기를 자꾸 판을 키우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와야 돼요. 인천 계양을에. 네. 부산 갔다가도 와야 되고 강릉 갔다가도 와야 되고 제주도 갔다가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151석은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이겨야 되고 그만큼 우리 절박합니다. 여러분 꼭 151석 지켜주세요. 그 두 번째는 151석을 유지해야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거 새로운 원구성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서로가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도 저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뭐 개헌저지선은 아닐 거고 뭐 우리도 151석 해주세요. 자, 양측의 151석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제3지대까지 합치면 오버거든요. 중도 무당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 151석이 실선에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도 또 민주당에서도 자객곡천 논란도 일고 있고요. 또 추가 탈당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 공정, 공천 요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당 밖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무시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무시 전략? 네, 예.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당대표도 됐고 대선에도 나갔던 입장에서 자신이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급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래도 메시지 전략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 전략을 편다 할지라도 조금 더 세련되게 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은 한동훈 위원장 아직까지 정치권에 적응 중이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 평가하기에 이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교묘한 무시 전략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지금은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전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대표가 좀 메시지를 잘 짰다가도 그 다음 메시지로 좀 덮는다 싶은 것이, 이 대표가 복귀를 할 때 그 일성이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이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대표가 정치 입문 이래로 가장 그 감동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사법 리스크랑 테러 문제를 엮어가지고 이제 뭐 법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뭐 테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니까 앞에 메시지하고 뒤에 메시지가 이제 부딪히는, 그렇게 되면 뒤에 메시지 쪽으로 방점이 더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치고 있거나 혹은 엎지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메시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선거제부터 빨리 결정짓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병립형 회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OECD 국가고요. 정말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두 번 연속 정말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또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위성정당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기 어디 조그만 나라에 하나 있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이 모범 삼아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위성정당이 나타날 지금 국면에 있습니다. 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 때 연합을 해서 선거 때 표를 얻고 선거 끝나면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뿔뿔이 헤어져서 그런 지금 정당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같은 정당인데 일단 뭐 집이 달라요. 다른 정당 옷만 조금 색깔만 조금 옅은 색만 입고 운동합니다. 자, 그게 지금 정당일까요? 도대체 이게 정당이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적 비판을 받고 선거 끝나자마자 다 합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위장이혼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지금 국민들 눈에 보이는 선거 제도를 또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개탄에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또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또 깨고 위성정당을 좀 하자니까 이건 뭐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부 문제 때문에, 왜냐? 지금 내부에 시민단체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 달라. 당신들 목 말고 우리도 지금 하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선거연합정당인가 뭔가 해서 지금 그쪽도 나눠가는 당 아니겠어요? 자, 21대 국회에서 많은 문제 삼은 의원들 대부분 비례대표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저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논란을 일으키다가 또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말 역사의 책임을 질 겁니다. 이 위성정당 두 번 하는 거 과연 국민들이 눈 뜨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번에만큼은 이런 후진적인 제도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제 개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합니다. 당대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제3지대의 키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몰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신당들이 이제 뭐 한 5-6개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높은 상태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인지도 이런 점에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키맨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 같은 경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가능한 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 나머지 이제 뭐 예컨대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정당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진행하는 신당과 합쳐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누가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의 키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신당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소위 빅텐트나 뭐 큰 텐트를 짓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제 만약 대표가 되면 키를 쥐고서 움직일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서 개혁신당은 몇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노인회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고맙다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런 개혁신당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대한노인회에서 병살타를 치셨는데 이준석 투수가 공을 1루로 던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 공약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에 이제 도입이 됐던 무임승차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 확대에 따라서 이 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할 가치는 있는 주제인데 이걸 대한노인회에서 마치 노인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여유롭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피드백 고맙다 이거는 좀 비꼬기에 가깝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 중에 하나가 고연령층 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정책이 노인들한테 손해가 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갈라치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노인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것도 갈라치기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큰 판을 바라보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여기서 좀 시야가 넓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노인회 쪽에 어떤 오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받아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5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예. 지금까지 그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14,000, 30대가 12,000, 40대가 11,000여 명, 50대가 1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2030 특히 남성에게만 소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팩트로 제시를 했어요. 자,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이번에 달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뭡니까? 이 출근 전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이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계란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 같다. 자, 2-3시간에 걸쳐서 출근 전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노인회는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의 한국에서 65, 66, 67, 68, 69 이 5개 연령대가 노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돈 내시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0,000원이라는 걸로 제한을 했지만 뭐 이런 반발하신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출근 시간에 탄 적 있냐? 아니에요. 출근 시간에 많이 타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타실 시간대를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투영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김수민 평론가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즉자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반응을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인루에 공을 던졌다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네, 자 그래도 본질은 언제 누가 타느냐가 아니라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하느냐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허은하 창당준비위원장,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과 황제 출장 방지법도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참 입법이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법이겠습니까? 제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주운전 2분 한 분들은 국회의원 될 수 없는 법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허은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자, 본인 음주운전 2분 하셨잖아요. 네. 자, 이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냥 맞받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대기업 총수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이란 서로 어떤 면 협조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부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업들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필요성이 있는 거. 대한민국이 정부와 기업이 따로따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으로요. 다 이런 부분들이 융합돼서 지금 세계 경쟁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국회의원 4년 동안 생활하셨나요?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지금의 어떤 개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이런 입법 행위가 얼마나 하나의 어떤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법을 만드는 거냐. 지금 65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65세 이상 이제 지금 지하철 이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초고령층 사회가 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무료 이 승차 때문에 그래도 노인분들이 움직이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건강성을 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단지 그 어떤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것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치고 있는 사회적 영향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 또 돈을 드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의 건강이 악화돼서 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는 걸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딱 하나의 어떤 이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타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제발 좀 생각 좀 넓게 하십시오. 무슨 저걸 보고서 떡볶이 방지법이다?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세력들은요, 불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양 갑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호남 대표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총선 출마 여부가 제3지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으로 가라, 호남으로 가라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낙연 전 대표 불출마 선언을 번복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지금 뭐 언론 보니까 그 문제를 다시 또 물어봤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자꾸 말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불출마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삼지대의 대표적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와서 싸우면서 진두지휘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본인은 불출마하면서 지지만 하면서 지원만 하면서 하는 선거는 좀 달라요, 성격이. 그런 점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석이 소중하잖아요. 어디든 상징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서 한석을 얻어주면 그게 힘이 되고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함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한석이라도 더 얻어줘서 선거의 전체판에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 괴리가 좁혀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근데 본인은 어디 나갈 건가요? 제가 뭐 자꾸 이준석 대표 비판해서 그런데 네. 우선 중요한 거는 나는 어디 나갈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럼 노원 나갈 건지 어디 나갈 건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예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디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어디 갈 테니까 당신은 어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 나갈지. 네, 오늘 창당 후에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잇따라 창당에 나선 제3지대, 연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방식과 시점 등 강론을 두고는 당분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김수민 평론가님, 쉽게 합쳐질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그리고 한국의 현재 제3당들이 예를 들면 뭐 유럽의 뭐 독일의 녹색당이나 독일 자민당 같이 어떤 특정한 고유한 이런 맥락과 이념을 갖고 창당되기보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너무한다.
라고 하는 쪽이 이제 일종의 중간지대에서 모여서 창당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중간지대라는 그 지리적인 가까움이 정치 지리죠. 그 지리적인 가까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든지 연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또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각자 살아왔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또 통합할 수 없는 이 사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사람인데 이준석 신당 쪽하고 연락을 하면서 근데 이낙연 쪽이랑 같이 하면 난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낙연 신당 쪽에 연락을 해온 민주당 인사가 이준석이랑 한다면 나는 같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당분간 곧바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서로 탐색하는 이 시간을 한 2월 말까지도 길면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제3지대 빅텐트 간판으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누가 나올까 했을 때 현재에서는 인물이 없다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네.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그 정말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예. 누가 나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일단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색깔이 너무 달라요. 예. 한 사람은 어떤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한 사람은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 당의 얼굴이 나오면 그 전체 신당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섞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색이 섞여지듯이 섞여져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이게 어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네. 처음에 누가 나설 거냐, 둘째 지역구에 그럼 누가 나설 거냐, 어느 지역에. 그러면 이쪽에 우리 계파가 나서야 된다, 어느 계파가 나서야 된다. 두 사람 다 다툼하면 그걸 어떻게 하죠? 옛날에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 뭐 등등 있을 때 그때 다 싸움한 게 그겁니다. 당시 노원병에 누가 나설 거냐, 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선거 직전에 그냥 결정돼서 다 져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당하니까 합친다 그러지만 딱 디테일하게 그럼 누가 할 건데, 이 문제가 들어서면 이거는 굉장히 아마 갈등이 심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20.9대 16.4기 때문에 저는 안 합쳐질 거라고 봐요. 전설상의 뱀 있지 않습니까? 쌍두사. 실제로 없어요. 쌍두사는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가끔 희귀 돌연변이가 나와서. 저게 한쪽으로 쏠리면 누군가가 약해서 합치려고 하겠지만 예. 둘 다 뭐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나간다는데 저게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저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가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꾸 늦추자고 하고 한 사람은 빨리 텐트라도 치자고 한다. 이거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는데 좀 더 세력을 분리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네. 저는 쌍두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3지대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까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